여러분, 박중량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872년에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박중량은 1896년 24살의 나이로 관비 유학생에 선발되어서 일본으로 유학했고 1904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박중량은 1907년 평안남도 관찰사 그리고 전라남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아주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경상북도 관찰사를 역임했습니다. 또 합방 직전인 1910년 8월에는 충청남도 관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현재의 도지사인 관찰사직이만 하더라도 평안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등 4번을 거친 겁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근대 학문을 공부하고 일본어에 아주 뛰어나고 또 대한제국 시절 고위 관리이면서 또 이토 히로부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박중량의 주변에 몰려들었고 또 뇌물에 대한 유혹도 아주 많았습니다마는 박중량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깨끗했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관청의 수장으로서 업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일본인들도 박중량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순사가 길거리에서 떡을 팔고 있는 노파의 노점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쓰자 그 순사에게 땅바닥에 떨어진 떡을 입에 물고 떡 함지를 머리에 이게 하여 장터거리에서 조리를 돌리고 해당 경찰서장을 즉시 호출해서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의 평가와는 달리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박중량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1930년대에 지팡이로 일본인 순사를 내려치는 박중량을 만화로 그린 것입니다. 박중량이 1872년생이니까 처음 평안남도 관찰사가 되었던 1907년에는 불과 3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에도 박중량은 계속해서 관직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이 준 남작 자위는 거절했습니다마는 1910년 10월 1일 조선 총독부의 첫 인사에서 박중량은 충청남도 장관, 즉 지금의 충청남도 도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조선의 13도 장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박중량은 3.1운동에 대해서는 자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진압에 앞장을 섰는데 조선 총독이 바뀌면서 일본인에 대해서 꼿꼿하던 박중량을 총독부는 감시하고 내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본국에 든든한 인맥을 가지고 있던 박중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그 이후 다시 박중량은 황해도 지사로 가서 당시 황해도의 수해 사태를 수습하고 서양인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황해도 해주에 병원을 건설하고 또 총독부에 압력을 넣어서 철도를 개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충청북도 지사가 되었고 조선인 참정권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당시 조선의 많은 엘리트들처럼 박중량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박중량은 이미 73세의 아주 늙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박중량은 이미 일본이 패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박중량은 나는 친일을 하였으나 민족 반역자는 아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시중의 비난에 대해서는 아주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직후 이념 대립을 보고 박중량은 조선이 과연 독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당시 정치 세력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박중량을 영입하려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를 이유로 모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 즉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박중량을 대구에서 체포한 다음 서울로 압송해서 기소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중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박중량은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화를 누렸으면 됐지 뭐가 무서워서 떠드느냐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박중량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시대 변혁의 희생양이라고 하고, 일정 시대에 조선인의 고혈을 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의 연혁을 모르고 또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편견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말보다는 일제 시기가 훨씬 좋은 시대였다 하고, 이완용에 대해서도 국난을 당하여 나라를 부지하고 백성을 구한 선처를 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민특위가 해산되었을 때 박중량은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 조상의 고향이었던 대구에 내려가서 은거하고 있다가 한국전쟁을 맞았고, 그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등 마지막 활동을 이어가다가 1959년에 8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일제시대에도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살아남았던 사람은 아마도 박중량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박중량은 의문의 여지도 없이 친일파로 분류되고 있지만 자신은 시종 일관 떳떳했습니다. 친일이라는 말만 빼버린다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생활 태도 또한 극히 모범이 되고도 남을 만했던 박중량에 대한 얘기로 친일파 문제에 대한 첫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다시 번외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토리 진행과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렇게 번외편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제가 한일 합방에 대해서 꽤나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합방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가 되었던 겁니다. 식민지가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로서는 좀 아픈 상처를 또 하나 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친일파, 그 중에서도 초기 친일파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고 또 매국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허약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완용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완용이 당연히 책임은 있죠.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하나가 한 나라를 다 팔아치울 정도였다면 그 나라에 사는 우리 자신이 또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친일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친일파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 싸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박영료만 하더라도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큰 돈을 받았고요. 또 이지용, 송병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 친일파 문제가 오로지 현재의 정치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시작점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이른바 초기 친일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정말로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프랑스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이후 독일군에 협력했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군과 교제했던 여성들을 머리 깎이고 조리돌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들 보시면 후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야만입니다. 근대사회는 수백 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를 신장시켰고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또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행위는 그런 원칙을 싸그리 무시한 군중의 집단적 폭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과연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여성들이 다른 행위 없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른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그저 독일군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민족 정기가 아니고 야만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진들도 있습니다만은 유튜브가 혹시라도 제재할까봐 더 이상 제가 올리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친일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언제나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과 또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과연 친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그 친일파라는 사람의 행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일파가 한 긍정적인 행위와 부정적인 행위가 공존할 경우에 과연 이것을 균형 있게 계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친일 행위가 있으면 우선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계량 방법상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이러한 모든 평가가 현재의 정치 상황상 어떤 정파 또는 어떤 사람의 정치적 유불리와 연계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왜곡은 과연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2012년에 이미 법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른바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이며 분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겁니다. 1948년 12월 7일 우리나라 재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은 약간 수정을 거친 다음에 1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그 법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보면 이른바 반민족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처벌 강도에 따라서 약간 분류해 보도록 하죠. 1조와 2조보다 3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나 가족을 살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징역이라든지 또는 사형, 무기징역 이런 데 처한다는 규정인데 사실 이 규정은 독립운동가나 가족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형벌 법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조하고 2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조에 보면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또 모의한 자에 대해서 여기는 앞에 있었던 5년 이상의 징역이 아예 없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자귀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3조보다 1조는 훨씬 더 크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 4조를 한번 보시면은 쭉 1항에서부터 12항까지 상당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반민족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5조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공직 담임권을 제한한다. 또 6조에서는 그래도 반성하면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4조에서 기술과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새로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술 관리들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이름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반민특위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부의 경우에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단심제로 한다라고 해서 3심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검찰 또한 특별검찰부에 의해서 수사 및 기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현재와 같은 헌법 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달랐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요즘 같으면 이것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잠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의 부칙 31조를 보면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재산 몰수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규정들은 그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도 친일 프레임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법 제2조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쭉 다시 20개 항목으로 정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이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친일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임종국이고, 그 사람이 임종국이 1966년에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부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왼편에 있는 것이 1949년 1월 11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때 이미 친일이라는 말은 정확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반민족 행위라는 말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친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제가 티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박중양이 나는 친일은 하였으나 민족 반역자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법의 제1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처음부터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상정하여서 법조문을 만든 거죠. 지금 이 컨텐츠는 법학과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개 요건인데,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 다음으로 위법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본다면 이 법이 제1조에 열거하고 있는 3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야 하거든요. 즉, 일본 정부와 먼저 통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모의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조약 또는 문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법의 부칙 제30조를 보면 본 법의 규정은 한일합병 전후부터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라고 해가지고 한일합병 전후라고 하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언제부터가 한일합병 전후인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시작을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인 1904년 2월 23일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가 있었고 이 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 이후인 을사보호조약부터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먼저 을사오적입니다. 이름이야 위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그리고 권중현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순서는 좀 잘못된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 당시에 서명을 한 사람은 박재순입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당시 학부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 5명 중에서 순위에 있어서는 한 3등 내지 4등 정도로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5사람이 을사오적입니다. 다음으로 1907년에 맺어진 정미 7조약, 즉 한일 신협약에 서명한 정미 7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완용은 또 들어가죠. 그리고 송병준, 이병무, 그 다음에 고영하, 그 다음에 고영희, 그 다음에 조중흥, 이재곤, 그 다음에 임선준, 그리고 이완용 이렇게 7사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10년 한일 합방조약에 관여했던 경술 국적들이 있습니다. 보통 경술 국적 해가지고 이렇게 8명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이 8명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완용은 이 3번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고요. 윤덕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순종 황제 인척관계 외척입니다. 그 다음에 민벽성, 고영희도 또 나왔죠. 그 다음 박재순도 을사조약 때 이름이 나왔다가 또 나왔고, 그래서 대개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몇 년간 꾸준히 이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합방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진의 관계자들도 사실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또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관련 인사나 을민사변 가담자들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은 총 70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의아한 인물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고종황제하고 순종황제는 왜 빠졌죠? 1948년에 만든 법은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죽은 고종황제와 순종황제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 법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몰락과 관련한 각종 문서나 조약에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비록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한 칸 떨어져서 격하는 되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으로부터 자위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왕은 일종의 공직이기도 했으니까 관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규정된 20개의 정의 규정을 보더라도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일제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선 총독부가 주는 거액의 돈을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받고 오히려 더 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것도 우리는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41년에 조선 왕족들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대충 친일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일을 했다면 뭔가 대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가를 기대하고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대가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우선 조선 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갑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한 직후에 공로가 있거나 또 왕족들이거나 또는 앞으로 쓸모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귀를 수여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른바 5등작, 즉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 없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에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중국식의 그 중국 주나라의 5등 자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고려시대 때 좀 사용하기는 했는데 조선 초기에 들어오면서도 개국 초기에는 고려시대 전례에 따라서 자귀를 수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도전을 고향이 봉화라고 해서 봉화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거든요. 그러다가 정도전이 죽고 태종이 즉위한 이후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아주 깊이 해가는 과정에서 조선을 제후국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 하면서 자기는 없어졌다가 대한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국이 되었으니까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본과 병합을 하면서 이제 일본 제국이 자기를 준 겁니다. 이 지금 사진은 1930년대인데요. 그 1월 1일 정월 초하루죠. 양력입니다. 자기를 받은 귀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멀리 일본에 있는 천황에게 그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것이 우리가 이제 일본과 병합을 하면서 일본이 자기를 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일본 자료인데요.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대개는 이 빨간색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귀를 받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자귀를 습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어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재각, 이재완, 이해승, 이해창 이 네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리고 윤태경은 순종 황제의 장인으로 윤비의 아버지고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 즉 부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인 후작의 자귀는 모두 왕실 인척들에게만 돌아간 겁니다. 이완용이 대단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완용은 후작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재각은 사실은 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아시죠? 사도세자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후궁을 통해서 낳았던 은전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은전군의 증손자인데 사실은 피가 이어진 증손자가 아니고요. 사후에 양자로 들어간 양증손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제시대 때 대한적십자사 초대 총재를 역임했는데 합방 당시에는 16만 8천 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각이 아니고 그 동생이 이재완이 있었습니다. 이재완은 주로 이제 그 금융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사진은 이재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재각과 이재완이 한꺼번에 나오는 왕족들끼리 찍은 사진이 있죠. 이재완은 주로 금융 쪽에 있었는데 합방 이후에 훨씬 더 큰 돈 33만 6천 엔을 받았습니다. 이재완이 죽은 이후에 후작의 자귀는 아들 이다룡에게 습속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리죠. 요 중간에 보이는 나이 제일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재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이 이달룡입니다. 이달룡에게 습속됐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대로. 그래서 이달룡은 조금 더 오래 살아서 해방 이후인 1948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달룡의 장남 이혜선은 사진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그 또 아들인 이철주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 집안은 성심여대라든지 서울대 등 교수가 돼서 당시 후작 자기를 받았던 집안 중에서는 이 집안이 그래도 가장 잘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혜승입니다. 이혜승은 원래 조선 초기의 월산대군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00년 전에 왕족 대우가 끊어진 집안입니다. 그런데 철종이 임금이 되면서 이미 죽었던 철종의 형 이경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양증손자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혜승도 16만 2천 엔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채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을 크게 졌지만 재산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신탁하면서 일단 채무를 변제하고 그 이후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잘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이혜승은
반민특위에 의해서 기소되고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납북당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07년 친일재산 국가귀속재판에 의해서 귀속이 결정된 재산 중에서는 이혜성의 재산이 당시 시가로 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았다고 해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한 건 아닙니다. 그 재판의 결과 얼마나 빼돌렸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서울의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이 있죠. 그 서울 호텔, 예전에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불리던 그 호텔이 바로 이혜성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데 별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창, 사진은 조금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해창은 길이 좀 달랐습니다. 이해창은 원래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 후손입니다. 그 덕흥대원군은 선조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는데 선조가 즉위하면서 하나의 큰 집안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집안이 대대로 살던 집의 이름을 따서 도정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의 대표격이었던 거죠. 이해창은 합방 당시에 후작자기를 받으면서 16만 8천 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로 단군 모시는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행적은 언제나 친일이었습니다. 이해창이 결혼한 여성은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의 딸이었고요. 또 장남인 이덕주가 해방 이후까지 살았고 차남 이흥주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연희 전문에서 교수로 있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영효 집안이죠. 박영효는 철종의 부마였습니다. 철종의 딸인 영해옹주와 결혼했다가 부인이 빨리 죽는 바람에 왕실 예법상 평생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그러면 옹주를 따라갔던 하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궁녀들. 그 궁녀를 첩으로 삼아라 했는데 그렇게 뭐 사이가 꼭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 이후에 실제로는 늘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 부인은 언제나 첩의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지금 보이시는 박찬주입니다. 박찬주는 고종의 그 손자인 이우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여고를 설립했고요. 또 추계학원 이사장이었습니다. 박찬주는 1995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의 장남 이청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대를 졸업한 아주 실력이 있는 설계사였습니다. 지금은 흥선대원군을 기념하기 위한 석파학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둘째 아들 이종은도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브라운 대학에 유학 중이었는데 1966년에 미국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얘기가 좀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윤태경입니다. 제가 앞편에서도 윤태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친일파들 중에서 재산 관리를 가장 못한 사람입니다. 윤비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외척이죠. 그러니까 병합 당시에 큰 돈을 받았지만 씀씀이가 너무 해뻤습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기 형 윤덕영이 아주 부자였거든요. 가서 갚아달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몇 번 갚아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거절을 하니까 의절을 했고 뭐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고종이 복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사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액수를 알아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반은 고종이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 가서 이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조선 총독부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갚아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약간 돈을 더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총독부로부터. 하지만 그것도 뭐 얼마 못 갚고요. 그래서 중국 북경으로 도망쳐서 거기 숨어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채무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자기도 박탈당했습니다. 후작 자기. 그래도 그 아들인 윤홍섭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젊은 사람이죠.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긴 한데 이 사람도 사실 돈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뭐 깔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는 했는데 중간에 그 미두에 투기했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은 최고 등급을 받은 후작 자기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그 집안이 그 자기 자생력을 가진 아이들을 키웠다면 큰 문제가 없었고, 그거 아니고 그냥 돈만 가지고 했다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번에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백작자기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작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먼저 지금 보이는 왼쪽에 있는 사람 민영린입니다. 이름을 봐서 아시겠지만 여흥민 씨 민비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민비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순종 황제의 첫 번째 부인, 그 부인의 오빠입니다. 순종 황제가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우리 기억으로는 보통 2번째 황후였던 윤비를 기억하는데요. 그 전에 민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부인의 오빠인데, 백작 자기를 받았습니다만은 1919년에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1919년이라면 이 사람이 3.1 운동에 뭐 참여했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편 흡입죄로 박탈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야말로 뭐 속된 표현으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을사오족, 그 다음에 정미칠적, 그리고 경술국적이라는 모든 리스트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다 올렸던 사람입니다. 을사보호조약 당시에는 그냥 대신 5명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직위도 학부 대신이었지만, 그 이후에 정미칠조약하고 한일합방조약은 자신이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완용은 이 합방 당시에 받았던 돈은 15만 엔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조약이 한번 체결될 때마다 돈을 받아서 실제로 받은 돈은 아마 30만 엔을 조금 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완용은 부동산에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각종 개발 정보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완용의 재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당시 돈으로 한 300만 원, 지금 돈으로 1,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또 참 잘했던 것이, 이 땅들을 대부분 해방 이전에 다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소유했던 땅이 여의도 8배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이 당연히 이완용이고, 오른쪽이 이완용이 옥인동에 집을 새로 지었을 때 그 집을, 이건 아마 사진이 아니고 그림 그린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완용이 죽었을 때 그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 이미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사채업자들의 뒤에서 고리대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아기를 안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완용이고, 바로 뒤에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 사람이 이항구, 그러니까 이완용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친일을 통해서 크게 일군 사람은 사실은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먼저 지금 왼쪽에 보이는 명성황후 조카였던 민영휘가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윤비의 큰아버지인 윤덕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비의 아버지는 채무 때문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큰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완용이었는데, 사실 돈은 윤덕영이 이완용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그 인왕산 자락에 있던 윤덕영의 집입니다. 이걸 과연 집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중세시대 유럽의 웬만한 제후국 왕들의 성보다도 더 컸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백작자기를 받은 또 한 사람이 이지용입니다. 이 사람은 을사조약 당시에 내부 대신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편과 도박에 몰두하다가 받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하게 살다가 죽었는데요. 자기가 돈을 다 날렸으니까 조선 총독부에 가서 돈을 더 달라고 했겠죠. 총독부는 당연히 안 줬습니다. 죽으면서 내가 일본에게 속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과연 뭘가 속았는지, 뭘 속였는지 제가 듣기에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가 백작 얘기였는데요. 백작 하나 아래 등급을 또 받은 사람이 자작입니다. 자작자기를 받은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윤비의 큰아버지 윤덕영도 자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이 민영이는 이모굴란테 집이 습격당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합방으로 돈도 벌었지만 그 이후에 또 경제에 밝았죠. 쉽게 얘기를 해서 합방으로 받은 돈만으로 어떻게 크게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돈 관리 잘하고 재테크를 잘해야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영이가 휘문의숙하고 풍문여고 설립자입니다. 휘문의숙의 휘가 자기 이름 민영휘에서 왔고, 풍문여고는 그 부인 이름이 안유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풍자를 따와서 이게 이제 풍문여고인데 지금은 다시 옮겼습니다. 풍문여고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민영의 그 증손자 민인기, 그 다음에 고손자 민경현, 이 사람들은 휘문고등학교와 풍문여고 이사장을 역임했고, 증손자 민헌기는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민병도가 한국은행 총재와 제1은행장을 역임한 적도 있는데,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이섬에 대해서 친일파 재산이다라는 얘기들이 인터넷을 보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원래 민영휘로부터 이어오는 돈이 아니고, 이 당시에 남이섬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고, 그래서 민헌기가 자기의 돈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다루기는 힘들지만 아주 간단하게 꼭 설명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하영입니다. 요즘 그 영어 교육, 특히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영어 교육으로 뭐 교육이라고 하면 누가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영어로 우리나라에서 출세한 사람 중에 아마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바로 이 이하영입니다. 이하영은 원래 그 가족 자체는 양반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몰락해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에 들어가 있는데, 경상남도였죠. 그 당시에는 기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장에서 그 떡을 파는 행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죠. 도저히 그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면 뭔가 될까 해가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친구 따라 일본으로 갔다가 그 친구가 또 사기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배 안에서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선교사 및 의사였던 알렌이었습니다. 뭐 사람이 좀 빠릿빠릿해 보이고 하니까 심부름을 시켰겠죠. 근데 이하영이 워낙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렌은 어차피 서울로 가니까 서울로 따라 올라갔는데 한 3주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몇 마디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알렌이 중간중간에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을 캐치를 한 겁니다. 아주 머리가 좋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대로 영어를 배웠고, 그래서 당시 조선 바닥에서는 보기 드문 영어 실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를 뵙게 되고, 고종 황제의 공식 통역관까지 되고, 그 이후에 외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신이라고 하는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다가 합방 이후에 자작자기를 받으면서 돈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하영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고무신 공장을 세워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하영의 손자가 일본 육사를 졸업했고 나중에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육군 참모 총장 자리에 올랐다가 이승만의 명을 거부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참군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종찬입니다. 초기 친일파들 중에서 그 재산이나 지위를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시대부터 양반 가문 일원들이었고, 그래서 세상살이에는 별로 재주가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아무래도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나라를 판 대가가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을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가 아주 핵심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얘기 꽤 민감한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천황으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받았던 사람은 우리가 늘 이름을 들먹이는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물론 가장 많은 돈을 받았고 이 돈은 1945년까지 증액되면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황실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나라가 망하려면 어디서부터 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이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다시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로 잘 기억하고 있는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신의 혁명, 군벌 얘기, 이런 것들로 이어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